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즐거운 또 성탄절날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연말이기도 하고 의미 없는 종목 진단, 의미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식상한 종목 진단보다는 자,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에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핵심 이슈 6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요. 성공 투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특별 리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줬었는지,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2026년도에는 어떤 일들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네, 다 아시는 거. 네, 코스피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4,000포인트 돌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인 미답이라고 합니다. 전인 미답. 무슨 얘기냐? 앞선 사람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을 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는 정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년, 무려 45년 만에 역사가 새로 쓰여진 그런 내용이 된 거죠. 대기록이 달성됩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에 2,000포인트대에서 머물렀던 게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게 되죠. 자, 박스피. 우리는 이 박스피라는 것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노이로제 같은 거 좀 걸려 있었잖아요. 아, 언제 돌파하는 거야? 언제 가는 거야? 그랬었는데 박스피 탈출 이후에 4,200포인트에 안착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박스피 탈출 이후에 여기서 우리가 박스 이론 하나 볼까요? 박스 이론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자, 박스 이론. 네. 박스 이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박스가 있고요. 여기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올라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돌파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냥 큰 거 나온다. 네. 큰 게 나온다. 바로 이 얘기거든요. 요 박스 이론을 잘 공부하시면 좋아요.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뭐다? 아래로 이탈하면 매도. 그죠? 매도. 위로 돌파하게 되면 매수. 크게 간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매도와 매수, 박스의 형태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위로 벗어나느냐, 아래로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200선에 안착하게 됩니다. 안착. 근데 물론 지금은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4,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안착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또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증시의 체급 자체가 변화했다라는 거. 시가총액이 맨날 저 밑에 그냥 하발이 그냥 맨날 비실비실 그랬던 애들이, 야, 한국 증시 이거 무시할 게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한국 증시 괜찮은데, 이거? 자,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어느 날 1,000만 원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100만 원 벌 때는, 야, 너 그거 벌고서 어떻게 사냐? 그랬다가 1,000만 원씩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니네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 해외 쪽에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쳐다보는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 잘 체크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박스피. 이 박스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스피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러한 박스 형태의 구간을 주가 지수가 갈까 말까. 그래서 이 구간, 특정 구간에 갇혀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박스. 근데 요것을 뭐라 그래요? 코스피가 일정 구간, 박스 안에 갇혀서 장기간 상승하지 못했었던 그런 현상, 즉 답답했었던 그런 현상인데 2025년도에 드디어 이 천정을 돌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천장을 뚫고 넘어가면서 이제 난 박스피 아니거든요. 이제는 상승하는 주가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게 아래로 들어왔으면 아주 헬게이트가 열렸을 텐데 위로 가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
12만 원 정도라고 그러죠. 900만 원 정도를 대부분 익절을 했다고 합니다. 익절.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요. 평균적으로.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많이 버셨겠지만, 네. 어쨌건, 네. 시장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시기가 바로 2025년이다. 올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마음 놓고 연말에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좋은 곳에 여행도 좀 가시고 그러셔도 된다는 얘기죠. 정말 선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볼까? 여기 보시면 산타 할아버지가 네, 주식을 보고 있어. 산타 할아버지 주식을 보고 있고요. 45년 만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했다. 2025년도 12월 되니까 와, 기가 막힌데? 라는 식이 된 거죠. 자, 박스 레인지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황소가요. 박스를 열었어. 그랬더니 4,200포인트 박스권 탈출 이후에 안착을 시켜줬다. 한국 증시의 구조 자체가 변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메커니즘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대형주, 야, 우리나라 주식 해볼 만한데? 배당주 해볼 만한데? 자, 이런 것들. 정책적인 수혜주들도 이가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박스권이란 뭐냐? 특정한 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로 뚫고 넘어가 버렸어. 뚫고 넘어가면서 이제 천정을 돌파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올 한 해 동안 가장 크게 업적을 이룬 것이 바로 이 4,000포인트 돌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더 갈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5,000포인트, 7,000포인트까지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즉, 큰 대세 상승의 시작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 이슈도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연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다시 당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뭘 하느냐? 이 관세가 크게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전면 확산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캐나다하고도 그러고 브라질하고도 멕시코하고도 그러고 유럽하고도 그러고 뭐 전 세계를 상대로다가 했죠. 보편 관세 10%죠. 네, 지금 다 매기고 있는 상태죠. 네, 보편 관세 10%를 전체적으로 매기게 되면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애들이 자동차, 2차 전지. 이거는 뭐예요? IRA. 네. IRA 감축이 들어갔죠?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었던 상황입니다. 다행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한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관세가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면서 주목받는 섹터가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구분이 되고는 있어요.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제는 네, 해가 저무면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죠. 왜냐하면 중요한 이슈들은 다 끝났어. 이 임기 초반에 형성됐었던 관세 매기기 이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 시장의 압박 요소를 작용되는 그런 이벤트로 작용이 됐었지만 이제는 많이 사그라들었다. 그렇다면 시장의 상승 동력에 이제는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자, 그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됐는지. 어이고. 자,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보호주의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 장벽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방벽을. 무역 장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보호해야 돼. 우리는 보호해야 돼.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미국을 사실은 보호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장벽을 두른 거겠죠. 그다음에 보편 관세로 인한 공급망이 재편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잘 돌아가던 것이 막 델델델델 꼬여 있어요. 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로 돌렸다가 절로 돌렸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걸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매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게 꼬여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및 2차 전지 분야에서 변동성이 최대화되어서 이끌어져 나왔다. 자, 가장 큰 피해주가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그랬고요. 2차 전지도 근데 최근에는 조금 괜찮아지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을 좀 가져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가 다 내려갔고 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까지 됐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내년도부터 서서히 주가 상승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2차 전지도 이제 IRA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네, 적용이 됐을 거라 생각되고요. 2차 전지 쪽은 ESS라든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슬금슬금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에 따른 부담 때문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서서히 반등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이번 하반기. 근데 다른 정보도 다 올라갔는데 2차 전지하고 자동차는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대가 큰 업종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새 정부가 시작됐어요. 자, 올해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다는 거. 작년 12월이었죠. 요맘때네요. 네, 1년 전이네요. 비상계엄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 했고요. 그리고 나서 탄핵 정부, 그래가지고, 네, 6월 달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밸류업이란 게 네, 등장을 하죠. 물론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전부터. 근데 24년도에 밸류업 얘기가 나온 거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죠. 야, 이게 뭐야? 별거 없잖아. 네.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 이 밸류업이라는 부분들이 힘을 더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24년도에 올랐다가 25년도에 떨어졌다가 25년도 여기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이 더 많이 올랐죠. 지주사업, 고배당주 이런 것들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가 됐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다는 거, 이게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법 개정이었죠. 상법 개정. 이 상법 개정을 건드리게 되면서 지주사라든지 배당주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주주환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당 성향 이만큼 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PBR 얼마 이상 이하면은 뭐 그걸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고 뭐 매입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주주환원에 대한 실무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주주환원요. 주주환원을 우리가 보시면 주주환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사주 소각 또는 매수죠. 네, 매입.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요.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원래 100만 원이는 걸 10명이 나눠 먹었다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10개를 날려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9이서 나눠 먹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주당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주 환원으로 연결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요. 자사주는 대체적으로 묶이는 자금으로 많이들 봐요. 그래서 시장의 유식이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입 이후에 소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또 자사주 매입은 뭐가 되죠? 이거 매수예요, 매수. 매수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주주환원. 두 번째는 뭐냐면 배당인데 야, 배당 좀 많이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배당 좀 많이 줘라. 즉, 배당 성향 올려라. 네. 그래서 배당금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다가 뭘 갖다 걸었냐면, 분리과세예요. 이 분리과세를 걸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종소세에 합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합체가 되지 않고 배당은 따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더 낮아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배당소득까지 종합소득세에 합쳐져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때려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요 분리과세로 때려버리게 되면은 네 대체적으로 한 20% 미만의 구간에서 세금을 다 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주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더 많이 내겠지만 대부분 네 그 정도 안쪽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쪽으로 때려 맞았을 때랑 여기랑 분리과세에서 세금 내는 거하고 완전히 개별이 되기 때문에 요거 긍정적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큰 자금들이 큰 자금에 뭐가 돼요? 유입이 되겠죠. 네. 왜냐면 자금이 클수록 배당을 많이 받잖아요. 배당을 많이 받게 되는데 배당을 많이 받으면 뭐가 돼? 세금이 많이 나가는데
분리과세를 딱 때려주면 큰 자금이 들어와서 큰 배당을 받아도 거기에 따른 세금만 내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핵심 골자죠. 그래서 이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지주사나 고배당주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다라는 것이 지금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금융주, 지주사들의 실질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것이 뭐다? 주주환원. 이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해낸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근데 밸류업이 뭐냐? 밸류업은 사실 다 아시는 거긴 한데, 밸류.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 얘기죠. 가치를 올려주겠다 얘기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을 바로 밸류업이라고 한다. 네, 이해되시죠? 자,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투자한 사람은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땅에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땅값이 올라와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럼 똑같은 거예요. 주식에다 투자를 했는데 주식의 가치가 올라.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요? 좋은 거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주가 상승에 그러한 동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밸류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나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PBR 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IMF를 겪고 나면서 뭘 해요? 위기 관리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건 뭐냐? 유보율이다. 현금을 싸놔라. 비상자금 싸놔라.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동안 돈을 꽉꽉꽉꽉 묶어놨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보율은 막 몇만 프로씩 되는데 주주한테 돌려주는 돈은 진짜 쥐권만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니네 이거 너무 저거 한 거 아니냐? 적어도 주주에게 이만큼 배당을 해줘라. 주주환원 정책의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너희들 PBR 다 올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배당을 더 많이 줘야 되거나, 네, 유보를 좀 줄이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서 관련 기업들이 야, 그렇다면 얘네들 지금 PBR이 0.5인데, 적어도 주가가 2배는 뛰어야 되겠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왜냐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 줘야지만이 얘네들이 계속 돈을 뜯기는 일은 없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서 나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그러한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밸류업이라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건드리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연도에는 조금 뭐 흐지부지하고 별다른 그런 성과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이 밸류업과 상법 개정 등등등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이네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네, 상법 개정, 주주환원 실질적인 이행을 했고 금융사, 지주사들의 주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독이 됐어요. 원래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배당을 막 8%, 10% 막 이렇게 줬던 그런 금융지주사들이 주가가 확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배당은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지금 배당 뭐 KB금융은 3%대밖에 안 됩니다. 이건 고배당주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지만 배당에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주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배당이 설설 따라붙으면서 따라붙겠죠.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뭔가 새로운 매수 기회를 주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 제고란 뭐냐? 기업 가치의 부양을 위한 모든 활동. 아까 말씀했던 주주환원 정책이 거기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 선물. 해피 크리스마스 기프트 for all.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거기에 맞는 형태의 주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모두가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AI. 올 초에 가장 크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딥시크 쇼크입니다. 딥시크. 네. AI 거품론도 있었고요. HBM4의 등장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이 딥시크 쇼크를 통해 가지고 AI 시장이 완전히 재편됐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상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팔리는 물건만 생존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HBM이나 유리기판 이런 기업들 또는 이제 초격차 이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딥시크 쇼크가 왜 무섭냐면, 딥시크. 요거 중국에서 만든 거였죠? 네. 중국에서 만든 거야. 저렴하게 했는데, 저렴하게 만들었는데, 저렴이죠. 저렴. 네. 만들었다. 근데 성능이 어때서? 엔비디아 뺨쳤다 이거죠. 뺨친다. 뺨침. 누구? 엔비디아.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까지 돈 많이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엔비디아가 엄청 폭락했잖아요, 그때. 야, 이제 엔비디아 안 쏜다. 뭐 이런 식 얘기 나왔었죠. 근데 이게 다 뭐였다? 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에 논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돈을 많이 썼다. 네. 돈을 많이 썼다. 그리고 실제로 이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엔비디아를 따라올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데, 자,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시켜야 되냐면, 다시 보세요. 자, LLM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게 거대 언어 모델이에요. 거대 언어 모델.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야, 뭐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이쪽으로 시스템들이 막 거쳐가지고 LLM한테 가요. 야, 저기 서울에 사는 개똥이가 요거 요청했는데 그러면 LLM이 뭐라 그러면 아, 그거 이거야.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갖고 얘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복잡하겠죠? 네. 이 수많은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딥시크가 뭘 해내느냐? LLM 안 쓰겠다. 만약에 LLM이 여러 가지 분야, 즉 이건 범용성을 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체육, 문화, 미술, 음악 등등등등 다 얘는 포함하고 있어. 근데 나는 정치, 사회 쪽만 필요하다. 요것만 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쪽에서 강화를 시키는 거죠.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필요 없고 난 정치, 사회 쪽만 강하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쪽만 가지고 야, 나 정치, 사회 쪽에서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바로 땡겨가지고 바로 답변해 주는 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또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뭐가 돼요? 전문성이 강화되겠죠. 모든 범용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겠죠. 이것이 뭐냐? 지식 증류다. 이게 굉장히 큰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모든 그런 AI 툴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그림만 그릴 건데 다 필요 없는데? 야, 나는 음악만 만들 건데 다 필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비용을 이용해서 거기에 딱 맞는 것들만 집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지식 증류를 통해서 지금 뭐가 바뀌었느냐?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LLM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세분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긴 거죠. 즉, 이 거대한 것을 빌려 써도 된다. 서버를 빌려 쓰고 나는 요것만 서비스하겠다. 난 요것만 서비스하겠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AI가 쫙 퍼질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 딥시크가 네, 그러한 어떤 그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딥시크의 어떤 쇼크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오픈 AI 통과해가지고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갈아엎는 그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살아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네. 자,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를 보시면 HBM4는 뭐 다 아시는 거죠? 이것도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네, HBM은 네, 하이 밴드 와이드 메모리 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고대역폭. 그래서 이거는 이제 HBM4라는 게 있죠. 그전에는 HBM2, HBM3
HBM3E, 그 다음에 나오는 게 HBM4예요. HBM4가 나오고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적인 부품, 이게 확 넓어집니다. 데이터의 통신량이 엄청 빠르게 빨라지고 많아져요. 그동안은 12단이었는데 HBM4로 가면 16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생존 게임의 유일한 무기.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게 뭐예요? HBM4,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도 있다고 하지만 마이크론은 아직까지는 경쟁 상대는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막 좋아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HBM4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 또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이 빵 치고 올라가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시작이거든. 그러면 반도체가 아직 멀었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바뀔 거예요. HBM3E의 시장에서 HBM4로 넘어가면 많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딥시크 쇼크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AI 거품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살아남는 애들, 진짜로 강한 애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HBM4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쓰고는 AI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건재하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소부장 이쪽도 보실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요게 잠깐의 조정은 거칠 수 있겠지만 또다시 불거져 나오는 시기가 내년도 상반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볼까요? 네, AI 거품론 HBM4. 야, 이 판타지 현실로 바뀌었는데 딥시크 때문에 주가가 쾅 하고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HBM4 또는 글라스 기판 이런 것들이 이제 초격자 트렌드로 나서게 되면서 네,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기 시작했고요. 삼성전기 이런 거 많이 올랐죠? 네. HBM4란 무엇이냐? 데이터의 고속도로. 네. 데이터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핵심 부품. 그 다음에 인생 게임에 살아남기 위한 가장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인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망해라, 하이닉스 망해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걔네들이 지금 국위선양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연준의 피벗, 엔캐리. 요게 이제 지금 나타나는 이슈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네. 연준의 피벗. 피벗이 뭐냐면 따로 없나요? 네.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방향.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의 방향 전환일까요? 무엇의 방향 전환? 금리죠. 네, 금리. 금리의 방향이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 계속해서 올렸던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고요. 동결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올라갔던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쪽으로, 또는 내려가지 않더라도 동결될 것이다,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핵심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캐리. 이거는 BOJ. 네, 일본은행이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금리 정책이 대전환으로 시작됐는데 엔캐리 청산의 공포가 갑자기 튀어오르고요. 미국의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 특별한 게 없다. 지금은 뭐 대출받는 사람도 별로 없다. 물량 자체가 나올 게 별로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또 일본의 금리가 0.75로 올라갔는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 내년도에는 1.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엔캐리 청산에 따른 물량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겠죠. 네. 엔캐리가 그게 뭔데? 네. 엔캐리가 뭔데요? 엔캐리는 그동안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쌌다고 그랬죠? 네.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쌌었어. 그래서 일본 돈을 어떻게 해요?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야. 투자. 어디다가? 금리가 비싼 미국에다가. 미국의 금리가 5%였죠? 네. 일본의 금리는 0%. 그럼 0%짜리 빌려다가 5%짜리 투자했어. 땡큐. 네. 완전 뭐 돈 놓고 돈 먹기나 마찬가지죠. 그냥 이거는
빌려가지고 투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투자했다가, 지금은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마진이 줄어들거나 또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을 갚으려고 주식을 내다 파는 현상. 채권을 내다 파는, 주식 말고도 뭐가 있어요? 채권. 네.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내다 파는 현상입니다. 어디 걸로요? 미국 거. 왜? 미국을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일본으로. 잘 써드릴까요? 자, 일본의 금리가 0%였어요. 여기가 일본이죠. 네, 일본. 그래서 여기서 돈을 빌려. 그래서 미국 5%짜리 주식과 뭘 샀죠? 채권을 사요. 네. 그러니까 채권 샀어. 투자죠. 투자. 빌려서 투자를 한 거예요. 주가 채권을 샀어. 근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하거나 또는 수익률이 줄어들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샀던 이것을 매도.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간다? 일본으로. 일본으로. 그럼 일본의 엔화는 강세. 그죠?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달러가 약세도 우리나라가 환율은 높다라는 거. 자, 요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요게 중요해요. 요거.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게 되니까 미국에서 유동성이 부족하게 돼요.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흔들거릴 수 있다는 얘기겠지. 흔들 하다 보니까 미국이 불안하다. 근데 여기다가 AI 거품론까지 나오니까 야 이거 뭐야 못 가는 거 아니야? 이제 팔아야 되겠네. 산타고 나발이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 대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시장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미 예견된 부분들이고, 네.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신규로 일본 돈을 대출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애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엔캐리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가 있는 거 어떡할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춘다라면 트럼프는 1%까지 낮추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낮추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자금의 이동, 유동성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돼요. 이것은 시장이 더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내년도에 일본의 금리가 더 오를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더 내릴 겁니다. NK 트레이드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유동성 자금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거. 네. 그림 보니까 연준의 피벗은 유동성 공급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장에 돈을 푸는 것과 똑같거든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막 갖다 풀고 있죠. 자,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가 일단은 누르고 있어. 캐리 트레이드. 시장의 변동성의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저렴한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지만 일본 금리가 오르니까 상환을 하려고 한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뭘 해줘야 돼요?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죠? 여기는 금리가 내려가니까 수익이 안 나오겠죠. 비용은 늘어나고 수익은 안 나온다. 빨리 청산하고 싶겠죠. 그래서 빨리 청산해야 돼. 상환의 의무를 맞추려고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파는 형태. 그래서 미국의 유동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물론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건 넘어갈게요. 외국인의 귀환. 이게 또 올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외국인이 돌아왔다! 네. 제임스 토마스 컴백홈! 네. 제임스 토마스 컴백홈! 미안해요. 네. 크리스마스니까 봐줘. 네. 그 외국인의 귀환, 그 다음에 상저하고, 네. 상저하고. 그러니까 앞에는 낮고 뒤에는 크다, 높다라는 얘기죠. 하반기에 반도체,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해서 상승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지수를 4,000포인트 위쪽으로 견인한 주역이 됐고요. 상저하고의 정석 패턴이 되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가중 평균 산출 방식. 네. 이게 뭐죠? 이게 코스피 지수 계산법. 네. 계산법이에요. 가중평균 산출 방식이고 코스피 지수 계산법인데 이게 왜 핵심이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은행주, 지주사 등등등등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뭐다?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애들이에요. 즉 삼성전자가 1% 올랐어? 코스피 지수는 0.25 정도 오른다는 이야기죠. 대박 아닙니까? 네. 근데 하이닉스도 올라봐요. 다른 것들, 자잘한 것들 막 그냥 다 떨어지고 박살나도 얘네들만 오르면 지수는 오른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것들 다 올라가도 얘네들만 내려가면 지수는 박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도체 쪽 엄청나게 외국인 사들였죠. 지수 밸류업 한다고 해가지고 네 은행주, 지주사들을 엄청나게 사들였죠. 또 조방원이도 전부 다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가 이끄는 상승장이었다. 지수 4,000포인트를 누가 이끌었다? 시총 상위 종목이 이끌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는 뭐였어요? 재미없었죠. 왜? 상저. 왜 상반기에 재미없었어요? 탄핵 국면도 있었고, 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딱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 하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석적인 패턴, 증권사들이 많이 예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저하고 2025년도에는 네, 상저하고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회를 많이 잡아라.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형태로 이제 증시가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여기서 상저하고라는 뭐냐? 상저하고는 뭐냐? 상저하고는 뭘까? 맞춰봐요.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거. 네, 미쳤다고 그랬죠? 네. 상저하고란 상반기에는 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하반기에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상저하고다. 그래서 증시의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앞쪽. 네. 앞. 여기가 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하. 뒤쪽이니까요. 네. 뒤쪽. 그래서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은 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우상향이죠. 네. 상고하전은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이 앞쪽이 낮고 뒤쪽이 낮은 거. 근데 지금은 현재 이렇게 됐으니까 우상향의 중요한 패턴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 좋은 장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볼까요? 네. 외국인의 귀환. 외국인들이, 산타도 외국인이죠. 네. 외국인이 반도체 가치주를 열심히 담고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밑에서 황수가 그냥 막 끌어올리는 거야. 4,000포인트까지 가자! 그래서 4,000포인트가 올려놨어요. 상저하고란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은 주식의 상승 패턴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익이 많이 났어. 왜?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네, 가장 굵직한 이슈들이죠. 뭐 그 외에도 뭐 마스가니, 뭐 한미 협상이니,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들, 이 재료들이 앞으로 2026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것인가? 또 반도체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반도체가 계속 간다면 지수는 빠질 일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다만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현재로서는 네.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산타 랠리를 통한 연말 흐름, 또 내년도 1월달 효과, 1월 효과를 통한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상반기에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더 랠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고, 배당주 시즌이 됐을 때는 지주사들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 많이 주니까요. 걔들이 움직이게 되면 또 상황이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있어서 시장에게는 지금 내려가겠다는 어떤 악재적인 요소들보다도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라온 주식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올라갈 주식들 위주로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5년도 증시 핵심 이슈 6가지 다 알아봤고요. 편안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이제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26일, 그리고 29, 30.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 3일 남아있는 요 거래일 기간 동안에 또 좋은 성과 잘 올리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내년에도 더 힘내고 화이팅 하실 수 있도록 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내일부터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